그러니까 이런 거죠. 월급이라는 게 왜 자기 영혼을 계속해서 팔 수밖에 없냐면은 아무튼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본성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상당히 물물 교환의 시대가 길었고, 그리고 물물 교환을 할 때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가치 평가가 굉장히 주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살던 사람이 소금을 한 줌을 주면 사슴 한 마리를 준다든지 이런 식이었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사냥꾼이 너무 사냥을 잘해서 자기는 방금 잡은 사슴을 다 줘도 돼. 왜냐면 나가면 또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소금 한 줌에 사슴 두 마리를 줄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뭐 예를 들어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토끼 한 마리하고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물물교환의 시대였고, 물물교환의 시대하고 월급의 시대가 뭐가 다르냐면은 어떤 사물이든 인간이든 무엇이든 간에 가치 평가를 남에게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너 연봉 얼마짜리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대가 이 지구를 뒤덮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거기에 적응은 못 해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나 연봉 얼마짜리야 이런 어떤 이런 시대가 된 거는 일단은 뭐 이제 뭐랄까 노동자들이 있어야지 사용자들이 이제 또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제 재능기부라든가 애들한테 그냥 무료로 뭔가를 가르치는 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심리학 책을 읽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가를 받는 선생님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가르침에 대해서 별로 감동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학교 교사를. 당신 교대 가서 우리 학교에 취직한 거잖아.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우리 엄마가 낸 육성회비로 당신이 혜택 받고 있잖아. 이런 심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파는 교육은 뭐 가르침이 아니라 교육 상품이란 말로 더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상품인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가르침이.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영미 씨가 저한테 주문한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맨 첫 번째 샵이 뭐였냐면 집중과 몰입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집중과 몰입의 차이를 얘기하기 위해서 서두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학벌이나 자격증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갈 때는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낮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 커트라인만 넘어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질 수가 있냐면은 어떤 자본가라든가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가들이 생각하는 노동자나 국민은 딱 이 수준이면 돼라는 그 선이 있어요. 이거 넘어가면 골치 아파. 넘어가면 대드니까 그런 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점 객관화되고 학벌, 자격증 이런 식으로 그 사회 그 사다리의 구조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인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선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게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우월하다라는 거, 자기가 사회적으로 쓸모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아니라 외부에가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집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중.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집중적으로 내가 조금 수학 공부를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러니까 집중과 몰입의 차이는 뭐냐면은 몰입은 그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라는 기준이 자기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산다라는 기준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느낌이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알거든요. 자기가 오늘 하루를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내지 우울하다 아니 못 산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우울해져요. 영원히 망가져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집중과 몰입의 차이인데, 그래서 그렇게 공교육이 아무튼 우리가 출세 구조가 그런 식으로 어떤 뭔가 커트라인이 있고 자격증을 따야 돼.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집중하는 사람은 많아지는데 몰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죠. 근데 몰입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면은 창의성이 동시에 줄어들게 돼요. 그 사회가. 창의성.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그거는 창의성이라기보다는 그걸 명칭하는 그걸 경쟁력이라고 그래요. 경쟁력. 근데 우리가 경쟁력에 좀 많이 몰입해왔던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길러왔고 우리 자신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왔죠. 근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경쟁력이 의미 없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는 게 그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게 인공지능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쳐왔던 방식하고 자라왔던 방식의 시대가 이미 끝났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그 로봇 청소기가 6세의 지능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것이 저는 인공지능이 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게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지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인지권을 능가하는 신권이라는 것이 원래 가상적으로 있었어요. 신권이라는 것은 신화,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가상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실제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보다 생각의 속도가 몇백만 배, 몇천만 배 빠르고 기억할 수 있는 분량은 거의 몇 조 배에 이르고 뭐 신이잖아요. 우리가 뭐 잘하면 신이라고 부르듯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AI가 신이 된 세상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과도기예요. 문제는 과도기인데 저는 그 신적 인지 시대가 이제 AI가 신적 인지를 하게 된다는 건데 과도기가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테러 집단 같은 거 보면은요 IS 같은 테러 집단 보면은 청소년들을 소년 전사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써먹거든요. 걔네들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고 총 맞는다라는 거에 대한 그 생각이 없고 그냥 그 총 쏘는 재미. 그래서 가끔 우리가 저쪽 아주 혼란한 지역의 영상을 보면은 진짜 어린이들이 나가서 막 총을 쏴요. 길거리에서. 걔네들한테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술 한잔 먹이고 총 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I가 완벽하게 신적 인지의 시대로 가버리면 세상이 평정될 것 같아요. 완벽한 권력이 생기는 거니까. 모든 것이 다 알려지고. 근데 지금은 몇몇 인간 집단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러나 성장하고 있지만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시대가 한 20-30년 갈 것 같다는 얘기예요. 20년 정도. 그럼 무슨 얘기냐? 그 시대가 되면 AI를 인공지능을 테러범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쭉 가진 않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인간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혼란기가 지금 이미 닥친 거고. 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테러범도 아니고 비정상적인 인간은 아닌데 단지 자본주의에 길들여진 기업가의 경우에 연봉 5억이 넘는 의사를 쓰느니 그냥 5억짜리 로봇 의사를 사서 환자들을 맞이하는 게 훨씬 이익이잖아요. 제가 그 제조 로봇이 지금 2-3천만 원에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조립하고 박스 포장하고 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나온 로봇이. 그래서 제가 그것이
중소기업 사장이 제조 로봇을 샀을 때하고 최저임금 노동자를 썼을 때하고 그 이윤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 1년 만에 5배가 5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 사장이 나가는 비용이 5분의 1로 줄어들고 그게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거의 10분의 1보다 더 밑으로 줄어들게 되고 3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뭐랄까 2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 나왔는데 참 몰입과 집중부터 해결을 하고 최저임금 문제로 넘어가 보자고요. 자, 집중의 시대에는 경쟁력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고 지금 거기에 대부분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학부모하고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야, 수학 경쟁력을 가져야지, 영어 경쟁력을 가져야지 이러고 있거든요. 경쟁력의 시대가 끝났다는 걸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교육에서도 감지를 못하고 대부분 감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닥쳐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불안한 게 10년 내에 닥쳐요. 10년 내에. 아, 경쟁력이 진짜 의미가 없구나. 지금은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인공지능이 이것도 할 거예요. 저것도 할 거예요. 지금 인공지능이 설마 지금 뭐 이래서 암 환자 진단을 잘하는데 설마 수술까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이 직접 수술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15년 내올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모든 인간의 그 역할을 인공지능이 전적으로 떠맡게 되는 시대가 15년이 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먼저 나가고 있는 선진국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국만 15년 뒤에 올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엔 우리나라가 테스트베드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이 가장 빨리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진국에서 좋은 로봇이 나오면 좋은 휴대폰이 나오면 한국 시장에 가장 먼저 팔아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이 약간 실험 국가예요. 마루타 국가예요. 그래서 한국이 잘 되면 그 사업을 계속하고 한국에서 잘 안 되면 사업 접어요. 게임 산업도 그래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 게임 업체가 게임을 만들어도 한국 사람들한테 풀어요. 왜 한국에서 유행 안 하면 이건 접어야 되는 거야. 세계적으로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빠르고 마치 번식이 빠른 초파리처럼 우리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빠르고 얼리 어답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수술용 로봇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 병원에 먼저 들어오겠죠. 외국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국은 황금 만능주의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자른다거나 직원을 자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로봇 치고 들어오기 굉장히 쉽죠. 그리고 현재 이미 거기에 관련된 법을 만들긴 너무 늦었어요. 10년, 15년 내에 국회의원 몇 명이 이걸 깨닫고 몇 명이 법안을 발의해서 몇 년 만에 이 법을 만들 거예요. 이런 어떤 인공지능 로봇에 들어오는 지금 로봇세라는 말이 나온 지도 1년이 넘었는데 로봇세조차 국회에서 단 한 명도 발의를 안 하고 있는데 로봇세금 즉 수입이 많은 사장이 로봇을 사는 바람에 이윤이 많이 생겼을 때 그 이윤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실업자 구제 정책을 할 거 아닙니까? 이 법이 없어요 지금. 그냥 잘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테스트베드라서 실험실에 청개구리처럼 해부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국의 노동자들이. 아무튼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육에서 몰입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성향이 강하고 약간 굉장히 좌뇌형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의 어떤 그 방식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뭐 눈물 한 방울 못 흘리는 남자, 굉장히 머리 좋은 남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인공지능의 상태는. 그래서 학습 속도 굉장히 빠르고 시킨 일 잘하고 그리고 시킨 일 정해진 일 내에서 융통성도 부릴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네. 뭐 그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인간 수술할 때도 이 사람의 혈관은 이렇게 생겼네. 그럼 그 우회로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인간 의사보다 더 잘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이
의대 나온 사람이 이제 멘붕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술을 하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온다라는 점. 또 하나는 비수술 예방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혈관 내벽을 치료하는 그런 방식까지 지금 곧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프지 않는 사회가 돼버려요. 그냥 전혀 아프지 않는 사회는 그렇게 빨리 오진 않을 건데, 그건 한 20, 30년 걸리겠죠. 그러니까 수술하는 로봇은 한 15년, 네. 전혀 아프지 않는 사회는 좀 그보다 한 10년 더, 15년 더 가겠죠. 빨리 발달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재밌게도, 인공지능을 전혀 모르는, 아마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콘트라티에프라는 학자가 있는데, 어제 중학생들한테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 학자가 있어요. 50년 주기로. 정보의 시대가 끝나고 생물학의 시대가 온다. 그런데 2005년에 참 그 인터넷하고 컴퓨터가 발달했는데 2010년에 인공지능이 왔단 말이죠. 왔는데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생물학의 시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 인공지능이 정보의 시대의 정점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이 그래프를 그린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수력 발전이 굉장한 우리에게 에너지를 줬다. 전기기관이 돈을 많이 벌고 공장을 돌렸다. 철도가 큰 역할을 했다. 뭐 석유화학이 돈도 잘 벌고 이런 어떤 플라스틱 제품도 만들고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렇게 했다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생물학의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달 속도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이렇게 추상적인 지능을 서비스해 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비용이 안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는 지금 원격으로 컴퓨터 업그레이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는 하나의 어떤 코딩, 프로그램, 그거만 살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거만 팔면 좀 이상해서 어떻게 했죠? CD에다가 담아가지고 팔았잖아요. 예, 일부러. 왜? 그 단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게 프로그램처럼 CD에다가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이 어차피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급속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이 인간들의 어떤 삶이라든가 정치라든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확산되는 것, 신적 인지의 시대로 확산되는 것 자체가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인공지능이 그렇게 확산이 됐을 때, 인공지능이 일을 대신해주게 됐을 때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가 돈을 벌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돼요. 왜냐면 인공지능은 이기심이라든가 사장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감정이 없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도 없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지능은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제가 돼버려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당분간은 벌 수 있죠. 한 20, 30년, 20년. 그렇게 됨으로써 생물학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거. 자,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도 다 통제할 것이고 태양광 패널 지저분해지면 드론을 보내가지고 청소해주고 드론이 태양광 패널도 청소하거든요. 이렇게 먼지 낙엽 같은 거 쌓여 있으면 날려버리고 태양광 그 효율이 좋아지게끔. 그걸 지금은 사람이 조정하지만은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공짜가 되고 지능이 공짜가 되고 했을 때
추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인류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만 값어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먹거리라든가 자연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혜택이라든가 뭐 그런 것이죠. 좀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인간들끼리 뭔가 잘 노는 데 있어서 그 뭔가 놀잇감을 제공하거나 아주 재밌게 놀 수 있는 가상현실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의 경제를 인공지능 경제에서 가상현실 경제로 확 넘어갈 거라고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소비할 줄 아는, 가치를 평가하고 가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는 그 부채의식을 가진 존재는 인공지능은 아니거든요. 인간만이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데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인간한테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야, 대가를 좀 제발 요구하란 말이야. 그리고 구글에서 프로그램 하는 걸 거부할 거예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인공지능. 내가 봤을 때는 나의 능력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쓰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한단 말이죠. 인공지능이 훨씬 도덕적이 되는 거죠. 사장이나 자본가. 그 시대가 금방 올 것 같고. 자, 그런데 인공지능과 다가오는 바이오 생물학의 시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진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학 경쟁력, 영어 경쟁력 키울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애완동물을 기르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면은 13가지 과목을 배우잖아요. 차라리 13마리 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게 훨씬 나아요. 미래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 아이의. 생물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인공지능이 번역을 해줄 뿐만 아니라, 통역을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인가 영국의 어떤 벤처기업에서 뭘 개발하고 있냐면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2025년 이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머리띠나 뭐 이렇게 간단한 안경이나 이렇게 바뀌겠죠. 모자. 지금은 왜 모자를 해야 되냐면 두뇌를 찍어야 되거든. 근데 걔네들이 참 아이디어가 참 전 마음에 안 드는데 fMRI를 소형화 시켜가지고 두뇌를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읽을 수가 있는데 걔네들 주장이에요. 저는 지금 그 미국 국방과학연구원에서 그 다르파라는 데서 인간의 머리를 찍어서 어떤 단어나 숫자를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읽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제가 직접 사진으로 봤던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인간이 어떤 그림을 상상하면, 누군가의 얼굴을 상상하면 그걸 fMRI가 해석을 했을 때 그 얼굴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컴퓨터가 프린팅을 해줘요. 여기까지 봤어요. 근데 그 모자 만드는 회사 주장은 어떤 문장을 생각하는지까지 자기들이 fMRI로 측정했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파요, 밥 먹고 싶어요,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리고 인간은 한국말로 생각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는 영어만 쓰는 사람, 엄마는 프랑스어만 쓰는 사람, 뭐 애는 중국어를 써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왜? 생각을 해석해줘 버리니까. 언어를 통역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벤처기업 만들어가지고 투자받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생각을 읽어주는 모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가 얼마만큼 이게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너무나 빨리 이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교육이 사실은 잘 해왔는데 시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헛발질을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헛발질. 공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따라가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죠. 헛발질. 자기 자식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공교육은 백수양성소고, 공교육의 정책을 따라가는 가정은 그 공범이죠. 근데 제가 단순하게 백수양성소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이 백수의 정의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미래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영미 씨가 저한테 좀 오늘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집중과 몰입의 차이.
동기 감흥하고 엄마의 일상 이 문제 중요한 거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근데 4차 산업혁명기 아이들의 미래부터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최저임금 얘기로 좀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상황이. 실업률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해보자면 이게 이제 실업률 예상 그래프예요. 왜 2025년부터 갑자기 실업률이 올라가느냐. 그래서 결국 99.9까지 도달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예. 지금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다. 지금은 굉장히 행복한 시대인 거죠. 실업률 30% 너무 행복해. 실업률 80% 이제 때리는 거예요 이제. 예, 실업률. 이렇게 되면은요, 국가가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실업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가 두려워져요. 그래서 뭔가 용어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어가 바뀔 거라고 봐요. 저렇게 되기 때문에 일자리보다 놀자리를 잘 찾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일자리를 초점을 맞추지 말고 놀자리를 초점을 맞춰라. 그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이고, 미래 사회는 가상현실 속에서 잘 노는 아이들이 가장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는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애들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부모한테 효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게 돼요. 공부라는 것은 인공지능 때문에 경쟁력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공부의 정의가 무엇이고, 야, 공부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게 하는 게 공부 아니야, 이렇게 또 이제 따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경쟁력의 입장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고, 공부의 범위는 워낙에 넓고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범위를 보느냐에 따라서 각 범위에 따라서 논쟁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너가 공부를 모멸하고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공부를 모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애들을 학교 보내면서 생각하는 그 공부에 대한 겁니다. 그 공부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인공지능은 두뇌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이미 이제 한계는 사라졌어요. 지속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인간이 통제 못해요. 지금 인공지능끼리 서로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지능을 높이고 있어요. 챗봇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이 프로그램 안 해요. 코딩도 안 해요. 이게 이제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서 로봇이 TV를 보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인간들의 활동을 멈춰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좀 그 정도 상상력도 참 대단한 건데, 이제 모든 영화라는 것은 갈등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상상력을 약간 제한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 수준에 맞추게 되죠. 시나리오를 짤 때. 그래서 선악구도를 이렇게, 우리 드라마 보면 항상 악녀가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악녀가 딱 구분되어 있지 않거든요. 악녀가 됐다가 착한 애가 됐다가 얘한테는 악녀고 얘한테는 잘해줘 막 이러거든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TV 보면 나쁜 년은 계속 나쁜 짓만 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짜는 거고,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 영화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억압하는 쪽으로 가지만,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 공부를 할수록 선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인간도 더 논리적이고 더 많이 배우면 더 착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최순실 사태에 등장하는 우모 씨라든가 이렇게 많이 배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왜 약하냐? 덜 배워서 그런 거예요. 덜 배워서 조금만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많이 배운 게 아니라, 그게 뭐냐면 집중했던 인간들이에요. 몰입했던 인간들이 아니라, 집중했던 인간들은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쟁력에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그걸 배워요. 고시 패스를 해요. 근데 그게 정작 진짜 공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극히 일부의 무기를 획득했을 뿐이죠. 무기를 획득하고 공부는 안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나 찌르고 아무나 휘두르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원칙이 없죠, 원칙. 생존, 어떤 자기
자기 자존심 살아남기 위한 거, 허영심 이런 걸로 그 무기를 쓰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계속해서 집중을 좀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집중해서 몰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중해서 몰입으로 왜 넘어가야 되느냐면은 인공지능을 상대하거나 인공지능을 이기거나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간의 두뇌의 유형이라는 것이 제가 뇌과학도 공부해보고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것도 지켜봤을 때 오직 몰입한 인간만이 그게 가능한 시대가 이미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집중한 인간은 낙오되고 몰입한 인간은 이점이 있어요. 뭐냐? 경쟁력은 갖지 못할 수 있어요. 몰입한 인간이. 뭔가에 몰입한 인간. 이 뭔가는 제한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도둑질에 몰입한 인간까지 다 포함시켜요. 학부모 교육할 때. 그래서 우리 애가 도둑질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집안을 훔치는 그 세트장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훔치는 놀이를 하세요. 아빠는 보석이랑 돈을 숨겨놓고 애는 그걸 훔치는 놀이를 하세요. 열쇠 따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당신 범죄자를 기르는 거 아니에요? 범죄 불가능한 시대 금방 옵니다. 그 애가 몇 년만 지나면 범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범죄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에 도둑질을 많이 해봤던 애는 뭐가 좋을까요? 도둑질하는 게임 개발자의 넘버원이 됩니다. 즉 가상현실 세계에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그럼 가상현실 세계에서는 왜 도둑질 게임이 생길까요? 현실 세계에서 못하니까. 대리만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상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총 쏘고 난리 하잖아요. 난리 치잖아요. 서든어택. 왜 가상현실에서 하죠? 현실에서 전쟁하면 나 죽으니까. 그죠? 아시겠죠? 가상현실 속에서는 도둑질 게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상현실의 경제가 왔을 때 그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는 애들은 누구냐? 지금 아이 때 어른들이 봤을 때는 경쟁력이 왠지 없어 보일 것 같은 것에 몰입하는 애가 반대로 경쟁력을 갖게 되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인공지능 이후 가상현실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지시겠지만 그 시대가 가봐야 아는 문제인데 10년 후면 딱 느낌이 올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한 5년 후만 돼도 느낌이 올 수 있어요. 자, 최저임금 문제랑 이거랑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가 저는 사장들이 거기까지는 버틸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편의점 사장이든 치킨집 사장이든 지금 중소기업 사장이든 간에 중소기업 사장 중에서 직원이 10명이면 10명한테 200만 원씩 월급을 주는데 자기는 매달 50만 원도 안 남으면서 참는 사람들 많아요. 뭘로 참냐면 그럼 집사람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사람 몰래 담보대출 받아요. 그 공장 담보로 넣어가지고 담보대출 받아서 이만큼 수입 생겼어라고 집에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장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빚만 쌓여가는 거고 직원들은 200만 원씩 월급 타가는 거죠. 사장의 순수익은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취약한 중소기업이 지금도 많은데 견뎌왔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못 견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미만으로 주는 거하고 220 주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전부터 있었어요. 1차 산업, 2차 산업 때부터 있었는데 사장들이 담보대출 받아서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담보대출을 더 받아서 로봇 살 데 없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월급 줄까 하다가 로봇 좀 좋은 거 안 나왔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로봇 회사들은 이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자동화 로봇을 팔면서 테스트베드 할 것을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을 거고 걔네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인공지능 로봇 만드는 사람들 얼마나 영리하겠어요. 그죠? 한국의 상황을 다 보고 있을 거고 이게 빨라질 거고 문재인 정부 끝날 무렵에 고용이 더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잖아요. 다음 정부에는 놀자리 정책을 제시하는 대통령이 나온다. 이번에는 일자리 대통령이고 불과 5년 후에 놀자리 대통령이 나온다. 그렇게 빨리 변할 겁니다, 사회가. 문제가 고용이 악화되고. 근데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걸 이제 우리 정부라든가 특히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 적응을 못하고 공교육하고 법이 변화 속도가 비슷해요. 공교육이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감들, 지금 교육부총리의 그 연세에 그 머리에서 절대 이거 대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들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해라. 각자 살아남아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식과 함께 살아남아라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기. 네. 그 방법밖에 없다. 나머지 절대 아무한테도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각자 도생의 시대에 제가 제시하는 건 뭐냐? 안전빵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빵의 길이 있다. 안전한 길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서울대 못 가면 벤처기업 차리면 되고 벤처기업 못 차리면은 놀자리 정책에서 혜택을 입으면서 살아도 되고 뭐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는 전혀 위험해지지 않도록 자녀를 기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몰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의 미래하고 지금 엄마의 일상을 조심하러 확 넘어가는데 아이들이 몰입하는 두뇌가 되는 데 있어서 엄마라는 환경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다음 뇌과학적으로. 즉 아이들이 미래형 인재, 즉 인공지능 시대를 잘 살아가는 인재가 되도록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는 공교육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들하는 거예요. 엄마. 이게 이제 그 제 강의의 어떤 파괴력이죠. 엄마들이 완전히 충격받아요. 이제 생활이 한 2시간 듣고 나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 제가 자본주의는 멘토를 사라지게 한다라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두뇌에 관해서 일단은 페이지를 좀 보고서 두뇌에 관련된 페이지를 자, 엄마로 넘어가겠는데 이거 먼저 하고 갈게요. 이건 뭐냐면 제가 우리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8가지 재앙을 정리한 겁니다. 인공지능. 이거는 조리독감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고 읽어야 돼요. 인공지능, 전염병에 조리독감 들어가는 거예요. 화산. 이게 백두산 화산 폭발의 위험이에요. 태풍이 점점 북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노란선 밑으로가 하이엔급 태풍이에요. 근데 하이엔급 슈퍼 태풍이 오는 지역이 있었어요. 필리핀을 거의 지나갔죠. 근데 그게 40년간 660km가 이렇게 부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슈퍼 태풍이 몇 년도에 올까라는 예측이 학자들마다 틀려요. 틀리는데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5년 내에 올 수도 있다고 봐요. 슈퍼 태풍이. 지금은 기습폭우만 내리고 있죠. 아열대가 되면서 이게 그걸 스콜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열대 지방에서 내리는 비의 양태를 우리나라가 비가 내리는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아열대에서 부는 태풍은 오지 않을까요? 비 내리는 방식이 이미 바뀌었는데 바람의 세기가 훨씬 세지지 않을까라는 그 위험은 뭐 안 오겠느냐는 것이죠. 여기 아파트에 여기 테이프 다 발라야 돼 이제. 유리가 깨지는 것을 방어할 수도 있고요. 깨져도 사람이 안 다치게 하려면 테이프를 발라야 되거든요. 투명 테이프를. 낮은 층이라도요? 그런 상황이 5년 내에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파트 창문이 깨지는 상황. 예전에도 한번 깨진 적 있어요. 메인인가 이런 거 왔을 때. 근데 그거보다 조금만 세지면은 고층 아파트 창문 다 깨져버려요. 샤시 사업 해야 될 것 같아. 샤시 사업. 대박 날 것 같아. 샤시 사업. 그러니까 자 이것도 미래 진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애가 중학생이면 샤시 업체에 알바를 시키세요. 그럼 중학교 때부터 그 창문 수리하고 뭐 이거 했잖아요. 5년 후, 10년 후 되면요, 걔 엄청나게 돈 많이 벌게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유리가 다 깨진 거야. 그 다 수리를 해야 돼. 한 단지를 수리를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유리의 재질이 바뀌겠죠. 잘 안 깨지는 걸로, 그죠? 뭐 탄소 섬유가 속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건 그런 대대적인 그 아파트 창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예. 현실적으로 알바를 시켜라. 샤시 알바를 시켜라. 애들을. 공부 좀 싫어하는 애들. 태풍. 원자력 발전소 이게 이제 그 방사능이 해롭지 않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연료봉에 불을 붙여버리면은 그게 이제 핵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잖아요. 뭐 이걸 처리하는데 10년, 20년, 30년이 걸리는데 붙이기 전에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원전을 해체할 수 있다는 점. 해체 비용이 30년 동안 누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로봇이 투입해서 막 해야 되는 그런 해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원전이 돌려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원전이 중단된 걸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태양광 효율하고 태양광 에너지가 너무 지금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지만 위험하죠. 좀 위험하고. 우리나라 원전은 지진 때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양산 단층, 월성 단층, 이 단층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 양산 단층에 대해서 제가 안 게 벌써 거의 30년 됐어요. 1989년쯤에 과학 잡지에서 봤어요. 뉴튼인가 과학동 이런 데서 양산 단층에 대해서 이게 활성 단층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위에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자기 마을에 오는 게 굉장히 막 환영했었거든요. 아, 우리 부자 된다. 우리 땅값 오르겠다. 개발되겠다. 이제 어리석었으니까. 그래서 단층에 대한 정보를 묵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정희 정부라든가 그때 개발했을 때. 그러니까 돈의 눈이 멀어서 단층 위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버린 거죠. 그게 우리나라예요 지금. 굉장히 빨리 다 없애야 돼요. 단층 위에 있기 때문에. 대지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원전의 위험이에요. 전쟁의 위험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요. 이제. 근데 물론 우리나라의 전쟁은 미국의 뜻이 가장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넘어가고, 미세먼지 위험 뭐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고, 숲속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가 미세먼지를 흡착시켜주는데 상당히 많이 흡착하더라고요. 60%까지. 60%. 플랫폼,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하고 플랫폼은 서로 연결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마존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예측 배송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어떤 상품을 구매할 것이다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싸놔요. 그래서 아마존이 선언한 것 중에 굉장히 무서운 게 미국 내에서 30분 내에 택배를 갖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이요. 비행기 타고 5시간 걸려요.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그렇게 넓은 땅인데 어떻게 30분 내에 물건을 배달하는 거죠. 보니까 아마존의 그때 예전부터 좀 그 제프 베조스라는 그 대머리 사장이 느낌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프 베조스를 눈여겨봐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배들한테. 그때 책 팔고 있을 때. 야, 머리 좋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때 학교 선배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하고 일론 머스크, 이게 두 사람 좀 비슷한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전국의 미국 전역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테슬라 자동차를 산 사람한테는 무료로 충전시켜주겠다 이거예요. 무료. 베조스도 비슷하더라고. 물류센터를 미국 곳곳에 놓고 예측 배송 시스템으로 어떤 소비자가 살 거라고 예측된 것을 싸가지고 미리 갖다 놔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몇 종류를 쌓아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최단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그 사람이 클릭하자마자 갖다 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30분 만에 가버리는 거야. 그 미국 땅에서. 그 사람 집 근처에 갖다 놔버리는 거야. 물류 시스템을 그 지역, 소비자가 많은 지역 옆에다가 미리 갖다 놓는 방식으로 해서 30분 내 배송. 이건 뭐 피자도 아니고, 한국도 30분 내 배송 안 돼요, 이게. 놀라운 건데.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아마존. 롯데마트, 이마트, 뭐 완전 타격이에요. 하이마트니 뭐니 이거. 엄청난 타격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들어오니까. 이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뭐 알라딘 들어오고, 아마존 들어오고, 구글이 또 뭘 가지고 들어올지 모르고 그런 상황이죠. 이게 우리 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그 어떤 그룹이잖아요. 우리 그 A로 시작하는 놀라운 그룹이잖아요, 그죠? 그냥 아메이로. 아메이? 제가 예전에 어떤 다단계에서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경고냐면은 먹거리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상품의 내구성이라든가 우리가 그 비파괴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비파괴 검사. 즉 투시해서 보는 것도 있고요. 음파로 측정하는 것도 있고 비파괴 검사가 있는데 이런 테이블이든 뭐든 간에 그 비파괴 검사라든가 성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공짜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는 브랜드나 광고에 의해서 상품이 소비되는 시대거든요. 왜? 소비자가 검증이 불가능해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이 모든 걸 검증해줘요. 진짜 이 알약이 그 농장에서 만든 식물로만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도 다 알게 되고. 나노센서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나노센서의 시대. 그래서 지금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운송 과정에서 뭐가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의 문제.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는 거죠. 아메이 어떤 제품을 만드는 원재료 농장이라든가 원재료의 어떤 그를 만들어내는 그 공장이나 농장이 한국에 설립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 미국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즉 약간 한국형 아메이가 독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독립할 필요성. 우리가 지금 그걸 잘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플라스틱 병에 들어가서 오는 동안 얘가 어떻게 성분이 변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게 소비자들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말빨로 파는 시대가 끝나요. 완벽하게 웰빙에 대한 진단이 끝나는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반사 이익을 누가 보게 되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고집스럽게 생태 농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거나 고집스럽게 정말 토종닭을 키우는 사람들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와요. 진짜 그 신토부리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모든 성분이 그냥 검사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회원 충성도만으로 브랜드나 광고로 파는 시대가 끝나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오는 또 하나의 변화예요. 그게 플랫폼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플랫폼 기업들은 아마존이라는 게 이런 우리 지금은 그거 제가 그래서 가성비 시대가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하고 싸는 게 뭐예요? 최저 가격. 우리 가게가 제일 싸. 3배 보상해줄게. 우리보다 싸게 파는 데 있으면 이거. 이게 가성비 시대거든요. 이게 끝나요. 가성비 시대가 왜 가능하냐면은 지금 시스템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대량 농장이 그래서 GMO로 뭘 할 수도 있고 농약을 뿌려서 대량 이런 거. 근데 나중에 뭐 예전에 우리 그런 적 있었죠. 유기농인 줄 알았는데
농약이 있어. 근데 그랬더니 해답이 뭐냐면은 최초에 한 번 뿌리는 것은 유기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오랫동안 자라는 과정에서 농약을 2번, 3번 안 치면 유기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분을 검수를 하니까 농약이 성분이 나와. 네, 유기농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완전히. 아무튼 그 정도 얘기하고 아무튼 그 준비를 해야 돼요. 한국형 그러니까 협동조합하고 다단계가 믹싱된 형태의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요. 앞으로 10년, 15년 내에. 안 그러면 굉장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동 거리만으로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하는 시대가 와요. 그것만으로도. 그게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 전염병의 문제. 굉장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출입 먹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샘플 조사하잖아요. 몇 개만 이렇게. 근데 이게 전수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오면은. 비표하게 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냄새, 전자코만 가지고도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코가 지금 개코의 성능을 능가했단 말이죠. 지나가면서 거기서 배출되는 화학 성분만 가지고 검사가 가능한. 아무튼 센서링의 기법은 워낙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대는 와요. 그래서 좀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현상이면 앞으로 그러니까 태풍의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 검역이 까다로워지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검역을 했는데도 불신감이 쌓이는 상황이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내 농장이 없으면 위험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외국의 그 생산본부가 있는 모든 회사 굉장히 위험했다. 특히 먹을 거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쌓이게 되면 국민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거기는 좋은 국회의원도 있지만 한두 놈이 사건 딱 저지르잖아요.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판매율입니다. 그렇게 떨어져 버려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소비자들은 그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지지율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죠. 자, 이 정도 하고요. 플랫폼이 들어올 때 얘네들이 품질 관리를 엄청나게 할 겁니다. 최첨단 검역, 최첨단 인공지능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팔게 될 거고 얘네들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플랫폼이 우리나라 농부들이라든가 어부들하고 손잡을 가능성이 또 많아요. 단가를 더 많이 후하게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럼 다 넘어가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오고 있고요. 자, 다시 GMO는 어떻게? GMO 부분이 GMO를 다루는 유전학이 후성 유전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인간의 DNA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음식물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가가 지속적으로 좀 연구되고 있고, 두 가지 상황이 좀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는 기후변화 때문에 농산물의 생산이 힘들어져요. 전염병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충해가. 그러면은 GMO 콩이라도 먹어야 된다라는 흐름이 강해질 거고요. GMO가 병충해에 강하니까. 또 한 흐름은 후성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GMO가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이 될 거예요. 밝혀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역사에서 아시다시피 단기간에 뭔가 조작하는 건 항상 부작용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먹거리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즉 한국에서 생산된 토종은 엄청나게 비싸지게 되고 값싼 GMO 음식이 유통이 되고 먹거리 양극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두 흐름이 동시에. 그래서 제가 아메이한테 국내 농장을 반드시 선점하고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한 10년쯤 후에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메이 제품에서 GMO가 들어갔다는 것이 알려지는 순간 고급화 전략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라도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게 근데 GMO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수분이 된다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GM으로 변형된 그 식물이 자라서 여기서 꽃가루가 날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토종이에요. 토종이 오염돼 버려요. 꽃가루 때문에. 굉장히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런 경우 있었어요. 우리 농촌에도 있었는데 무슨 얘기야? 우리는 오리농법 한단 말이에요. 오리농법. 근데 그 마을 전체가 오리농법을 해야 되는데 그 아저씨만 오리농법을 한 거야. 그 마을에서 농약을 다 뿌렸네. 다른 노는 똑같이 오염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리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벼에서 농약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GMO 오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쩌면 아메이는 굉장히 빨리 공동체를 만드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일종의 유기농 공동체처럼.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돼요. GMO 오염원이 없어야 돼요. 산이나 강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염되니까. 예전에 그 풀무원처럼.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가 약간 풀무원 모델을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지속적인 어떤 성공을 위해서는. 제가 이거 하고 넘어간다는 게 뭐였죠? 두뇌였죠, 두뇌. 네, 두뇌였을 거예요. 두뇌인데, 56분. 잠깐 끊었다 갈게요. 너무 길어.